안녕하십니까. YTN 사이언스 2016 신년 특별대담 과학기술 50년 미래 100년 진행을 맡은 정지훈입니다. 105년 역사를 지닌 세계 최대의 기초과학 연구 집단 막스 플랑크 연구회는 독일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든 주춧돌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처럼 현대과학의 핵심 이론들이 막스 플랑크 연구회와 그 전신인 카이저 비레눔 학회에서 완성됐는데요. 기초학문만을 다루는 거대 집단이 100년 넘게 세계 최고를 지킨 원동력은 과학은 사람이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2016년 새해를 맞아 준비한 과학기술 50년 미래 100년.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21세기 과학인재상과 창의인재 육성 방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옆에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박태현 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이광영 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세기 만에 우리 과학기술이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을 했는데요. 부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지금처럼 과학기술 역량을 크게 증진시킨 것은 인력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두 분 모두 동의를 하시나요? 그렇죠. 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이런 그 인재 양성이 있다 보니까 정부가 좀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박 원장님, 우리나라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나요? 예, 우리나라 해방 이후 1946년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 70년대 들어서 71년에 지금 카이스트의 전신인 한국과학원이 설립됐고 80년대 들어서 86년으로 기억되는데 포항공대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들 대학, 공과대학의 교수들은 미국 유학 갔던 분들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대부분 미국 커리큘럼에 의거해서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간의 교육들은 주로 이 산업사회를 위한 교육, 중화학공업이라든지 전자공업, 기계공업 이런 산업을 위한 인재 약성에 몰두를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지식사회가 다가옴에 따라서 굉장히 창조적인 지식 기반의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산업을 위한 추격형 인재 양성이었다면 네. 앞으로는 이제 창조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선도를 하는 주도하는 그런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앞선 나라들이 있었다면 쫓아가는 게 많았으니까 소위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펼쳤는데 이젠 퍼스트 무버로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인재상이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은데 패스트 팔로우하고 퍼스트 무버가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학기술 인재상이 필요할까요? 예, 그동안 이런 공부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롤을 그렇죠.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상상력이 있고 창의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인슈타인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Imagination, 상상력이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 우리가 배운 단순한 지식보다도 상상력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광영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계 문명을 변화시킨 산업혁명을 가만히 보면 철강 제조업 같은 소위 얘기하는 뭐 하드웨어형 인재가 주도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인프라라고 얘기하는 정보혁명, IT 그리고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형 인재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창조혁명은 융합기술이라든지 문화 콘텐츠를 가진 융합창의형 인재가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융합창의형 인재에 대한 육성, 이거에 대한 현주소는 좀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 이제 현대 사회가 복잡하고 다원화되기 때문에 이제 전문화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이제 깊이 연구를 많이 했었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산업을 일으켰는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깊이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분야에서 뭘 하는지 그걸 잘 모르고 또 옆에서 하는 것은 거기서는 아주 사소한 건데 이쪽에 응용하면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창의적인 뭐 발명품이 나오고 이런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인재 방문하고 융합해서 하는 것, 융합형 교육, 연구 이것이 이제 큰 추세로 되고 있죠. 한국에서는 이미 대학에서도 우리 차세대 융합기술원이라든지 제가 있는 바이오 및 내공학과라든지 이런 학과는 대체로 그 전통적인 그 단일학과, 전통적인 방식의 학문 구분으로 되어 있는 그런 학과가 아니죠. 제가 있는 학과도
뭐 생물학하고 전자공학하고 기계공학 이런 분들이 같이 연구하는 학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융합을 하고 있고 또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도 그 스팀 교육이라 해서요. 네네.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사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수학 과목이 있고 물상이 있고 뭐 화학이 있고 이렇게 딱딱 구분지어 가지고 배우는데 현실에서는 물상하고 수학하고 화학이 결합이 돼서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린 학생 때부터 그런 수학하고 물상하고 화학이 결합된 그런 형태의 공부를 하자. 그래서 스팀 교육이라는 것도 지금 도입이 되고 있죠. 네. 박태원 원장님, 현재 공과대학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면은요, 공과대학 연구가 이제 실제 산업계하고 많이 괴리가 돼서 졸업한 학생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불평을 좀 많이 기업체들한테 듣거든요. 그게 실제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산업체에 계신 분들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 갖고 도대체 졸업한 학생들 재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 불만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게 뭐 사실 그렇고 또 그래야 되는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산업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획일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목들을 교육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산업체에 가서 학생들이 잘 적응을 하고 좋은 능률 성과도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우리 이광영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회가 굉장히 다각화되고 산업도 굉장히 다각화돼 갖고 그렇죠. 어떤 일정 부분만을 맞춰서 교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무엇보다도 기초를 탄탄히 하는 교육을 해서 어떤 걸 맞더라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어떤 특정 산업체에 굉장히 스페시픽한 그런 교육은 그 후에 산업체에 가서도 충분히 받고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연구 면에서도 산업체에서 하는 연구와 물론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전혀 엉뚱한 연구들이 학교에서는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원천 기술이 개발이 되고 그거는 산업체에 더 큰 임팩트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산업체와 연결해서만 해야 된다는 거는 조금 편협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산업체랑 연결된 거는 이제 산학협력이 그래서 필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산학협력도 중요시 돼야 되고 그렇지 않고 아주 엉뚱하고 기초적이고 원천기술 개발도 학교에서는 굉장히 중점을 두어서 교육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제 벤치마킹이 좀 필요할 텐데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공과대학의 연구 시스템이나 이런 교육 시스템이 우리하고 좀 차이가 좀 있습니까?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주로 미국 거를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렇죠. 요새 네. 눈에 띄는 그 트렌드를 보면 미국 MIT의 미디어 랩이라든지 스탠포드의 D스쿨 그리고 바이오 X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융합형을 지향하고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는 대부분 미국에 의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고 미국은 또 굉장히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처음 그렇죠. 네. 박사를 받고 조교수가 됐더라도 아주 오래된 경력 있는 정교수하고 경쟁도 해야 되고 그런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성공적인데 미국 말고 독일이나 일본을 보면은 조금 교육과 연구 제도가 좀 다릅니다. 거기는 강좌제라는 거를 도입을 해갖고 이런 실험실이 후계에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돌아보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교수가 학교에서 은퇴를 하면 그 실험실은 완전히 산산분해, 해체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이제 어떤 교수님이 은퇴하시면 그 방에 있던 무슨 기자재, 뭐 펌프는 저 방에다 주고 이거는 저 방에다 주고 흔적이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인력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이나 독일식 같이 그 대를 물림하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그 경력과 그 노하우와 뭔가 썸띵이 있는 건데 그거를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이스트 얘기 좀 잠깐 해보면은요. 최근에 이제 연구 중심 대학에서 탈피해서 대학의 능동적 역할 변화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끌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연구라든지 이런 거에 초점을 많이 맞췄지만 창업 성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창업 관련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K-스쿨 학사스 통합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학이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예, 전통적으로는 교육이죠. 교육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러면서 또 이제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이제 연구까지 이제 덧붙였어요. 그래서 교육과 연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또 이제 지식사회가 되면서 이 지식을 생산하는 곳에서 산업을 일으키고 창업을 해줘야지 이 사회가 발전한다. 이런 이념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역할은 교육하고 연구하고 창업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육, 연구, 창업. 근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교육이 이론 교육에 이제 기초를 두지만은 또 실용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들 교육에서도 창업을 하면은 자기가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창업을 하면은 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K-스쿨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이제 금년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과정은 이제 대학교 4년 공부하고 또 1년 더 해서 창업하면은 이제 석사 학위까지 예, 학사 석사 통합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연계된 얘기일 것 같은데요. 예. 카이스트의 실리콘밸리 분교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예, 그 이유도 뭐 좀 관계가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창업을 활성화해서 성공적인 대학이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은 그 대학 교수 졸업생이 거두어들이는 그 1년의 매출액이 세계 5위인 프랑스 GDP하고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매출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라고 해서 그렇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런 분위기 배우고 창업 노하우 배우기 위해서는 그 창업의 본고장인 이제 실리콘밸리에다가 어떤 좀 브랜치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거기 가서 자꾸 보고 배우다 보면은 그런 길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이것이 바로 이제 실리콘밸리 이제 분교라는 이제 그런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는 한 10여 년 전에 제 연구실에서 학생들을 거기 많이 연수를 시켰어요. 회사에 근무시키고 그거 하고 왔던 학생들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생각이 바뀌어서 창업을 하고 회사 세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회사들이 지금 뭐 게임을 많이 하는 뭐 넥슨 회사라든지 아이디스라든지 뭐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커 나가는 학생들은요 좀 보여주면은 그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육도 교육이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받아들인 무형의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영재학교 4곳 졸업생 1,829명 중에서 154명, 그러니까 8.7%나 되는데요. 예, 의학 관련된 의예계열, 그러니까 의사 되겠다는 거죠. 예, 저도 의과대학을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 이쪽으로 들어갔고, 특히 서울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명 중 1명꼴로 의대에 갔단 말이죠. 원래 과학고등학교 하면은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이 된 건데, 뭐 의과대학이 과학기술 쪽이 아닌 건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게 의과대학이나 그냥 그런 그 고등학교가 명문대로 가는 입학 수단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공계 이탈 현상이 많이 있었죠. 최근에 좀 분위기는 달라진다는 얘기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그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올라오는 그 과정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게 뭐 굉장히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새 젊은이들이 보니까 이 직장의 안정성이라든지 뭐 당장 이 잡고하는 게 큰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의대나 치대, 약대 이런 데 가면은 어느 정도 직업이 보장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숫자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조금은 안심이 되는 그런 숫자가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 년 전에는 더 심각했거든요. 제가 있는 화학생물공학부가 특히 의학 관련하고 공대 중에서는 가장 의학 관련하고 관계가 있는 그렇죠. 커리큘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덕분에 뭐 커트라인도 굉장히 올라가긴 했는데 초반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의학 전문대학원으로 빠져나갔는데 지금 추세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직도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있지만 의대를 붙고
오히려 거꾸로 양쪽 붙었을 때 저희 과로 학부로 들어오는 학생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사회상을 반영한 건데 이제 거기만 가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 자체를 또 깨닫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학고나 영재 중에 일부는 의과대학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거기 가서 의사 되는 것도 좋고요. 또 이런 그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연구직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도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해서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현재 지금 추세로 보면은 다시 컴백하는 그런 추세로 있어서 저는 그냥 안심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수치는 좀 크기는 하지만 돌아오는 느낌이 이제 그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그렇게까지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과학경제가 과학의 길을 걷도록 육성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조성하기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과학 관련된 그 환경 조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학하고 기술 이제 개발해서 산업화하면은 근데 거기서 얻는 보람이라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네, 아주 그 보람은 다른 역할을 해가지고 얻는 보람 못지않게 큰 거거든요. 그런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그 비전을 또 목표 의식을 갖게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사회적인 처우라든지 그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는 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처우를 개선하는 일이 무슨 뭐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겠죠. 뭐 이런 일이 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우수한 영재들이 이제 뭐 의과대학이나 다른 분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가는 인재들도 가서 개업해가지고 자기 개인이라든지 뭐 그런 일만 하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산업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연구 개발. 이제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연구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 여러 가지 유도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대학의 영재교육원 커리큘럼을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선행학습 위주로 다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지식적인 걸 전달하는 것보다는 과학하고 기술을 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알게 하는 거 그리고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처우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박 원장님, 그 창조경제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선 지금 화두인데요. 창조경제의 핵심이 융합이다. 이런 얘기도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원장으로 계시는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 융합기술 개발이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식의 노력 같은 걸 하고 계신가요? 창조라는 게 굉장히 힘든 건데 하얀 도화지에 아무것도 없는 도화지에 뭘 그린다는 건 쉽지 않은데 근데 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창조는 그거에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굉장히 쉬운 창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산업이 자기 분야, 학문이 자기 분야에서만 개발이 되어 왔는데 그 분야와 분야 간에 있는 칸막이를 터줌으로써 그게 융합이 됨으로써 없던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거에서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있는 거에서 섞어서 새로운 걸 만든다는 게 비교적 쉬운 창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융합이라는 거가 창조 경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융합 을 하기 위해서 저희 융기원에서는 주로 이제 만남의 장을 마련하려고 굉장히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연구포럼 전 연구원들이 한 곳에 모이는 장 그리고 그게 연결돼서 점심도 이제 김밥이나 뭐 피자를 먹으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장 그리고 연구센터장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장. 그리고 융합 베이스 캠프라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각각의 센터에서 흩어져 있던 분들이 같이 와서 뭔가 이렇게 뚝딱거리고 만들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해서 만남이 돼야지 소통이 돼야지 서로 간의 이해가 돼야지 융합이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병원에서 일을 했었는데 병원의 연구원에 항상 점심때마다 재미있는 컨퍼런스가 열리면서 밥을 줬거든요. 예. 그럼 셋 중에 하나 밥 먹으러 가려고 가다 보면 꼭 들어야 돼요. 근데 듣다 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뒤에 인사하고 우리 뭐 좀 해보자 이렇게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역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광영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에 TV 드라마 인기를 끌었었죠. 카이스트에 신세대 교수로 등장한 박기훈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실제 모델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끔 괴짜 행보를 하신다 이런 얘기를 듣고 계신데 최근 융합교육이 이제 새로운 미래교육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원장님은 이게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융합학과 이런 거를 만드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벌써 15년 전 얘기입니다. 예. 제가 원래 이제 컴퓨터 공학과의 교수였는데 네. 그 당시에 좀 미래를 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전자산업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중화학 산업을 바탕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지만은 미래에는 새로운 먹거리로서 아마 바이오 산업이 떠오르지 않을까. 그걸 좀 생각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자산업, 기계산업 이런 걸 융합해서 새로운 교육 체계를 만들어 놔야지 바이오 산업이 왔을 때 우리가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있는 바이오 및 내공학과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죠. 네. 그런데 뭐 다 알다시피 대학교란 데서 뭐 새로 만들자고 그러면 그렇죠. 찬성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뭐 거의 모든 사람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또 외부에서 그 정문술 전 미래산업 회장님이 돈을 300억을 기증하면서 돈을 줄 테니까 돈 가지고 해라. 그래가지고 겨우 만든 게 융합학과죠. 그 당시에는 사실 융합이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저희한테 질문한 분들이 아니 생물하는 분하고 컴퓨터 하는 분하고 의학하는 분이 만나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고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많이 반대를 했는데 지금 이제 15년 흐른 후에 생각하니까 그 융합하는 그 컨셉도 많이 정리되고 그런 학과도 생기고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주력 산업 전자라든지 기계 이런 산업이 좀 퇴조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이제 바이오 산업을 자꾸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따라서 보면은 그때 뭐 시작한 것이 그런 대로 잘 됐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점점 더 중요한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의과대학 나왔지만 석사는 사회과학으로 했고 박사는 공학으로 받았거든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다른 거를 해줘야 좀 다른 생각들을 하는 게 그렇습니다. 생기는데 자꾸 이렇게 한과 이것만 자꾸 따지다 보면 과이기주의도 생기고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광영 원장님 교육 철학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기초적인 그 지식이라든지 뭐 그런 잠재력 이런 거는 학생들이 대거 타고났다고 봐요. 그리고 지식은 근래는 이제 뭐 학교에서 막 주입시고 이렇게 집어넣는 거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대개 지식 전달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되는 학생이면은 숙제 내주고 시험 보고 그러면 다 따라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교수가 할 일은 학생들의 창의력을 자극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은 열심히 격려해서 칭찬해서 막 그거 가지고 커나가게 해주는 거. 그것이 교육의 가장 기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하면 1대1 대면 만남과 뭐 이런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도 뭐 열심히 가르치는 것보다 질문하는 학생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거. 그리고 따로 불러서 야, 너 아까 얘기한 거 있는데 그거 정말 대단한 생각 같아. 한번 너 열심히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해주면 그 학생은 그냥 너무 흥분돼가지고요. 뭐 그걸 계속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되죠. 네. 신년을 맞아 보내드리고 있는 특별대담 과학기술 50년 미래 100년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박태원 원장 그리고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이광영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죠. 맥킨지가 지난 1997년 펴낸
인재 전쟁 보고서 여기 보면은 21세기 구군은 우수 인재 확보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세계 각국이 인재 확보를 위한 어떤 그런 인재 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까지 맨날 인재 유출만 돼 왔는데 해외에서 창의적 인재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이제 브레인 게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 싱가포르를 보면은 특히 그런 위기 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거기는 인구 자체가 작기 때문에 하시라도 국가가 휘청거리는 그런 위기 의식이 있어갖고 외부의 다른 나라 인재들을 굉장히 많이 유입하려는 정책을 아주 강도 높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도 보면은 예전하고 엄청나게 달라진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 중국 과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우수한 과학자들을 마치 그냥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이듯이 자국으로 많이 유치해가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데 눈을 떠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우리나라가 밖에 나가서 주로 이제 미국, 뭐 유럽 이런 데 가서 배우기만 하고 과거에는 뭐 많이 안 돌아오고 했는데 이제 요새는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선진국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 게 동남아라든지 인도, 그렇죠. 중국, 심지어는 저쪽 좀 멀리 있지만 아프리카 이런 쪽의 인재도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이제 중국이나 인도 이런 데서 포스닥 올리는 그런 지원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자주 받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동남아, 뭐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에서는 우리 문화하고도 상당히 잘 맞고 또 근면 성실하고 그런 인재들이 있어서 그런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아프리카도 그렇고 그 동남아나 아프리카를 좀 보면은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배우기보다는 한국 같은 나라에서 배우는 걸 훨씬 더 갈망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못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못 살았던 적에서 있었는데 아주 단시간 내에 이렇게 성장한 나라에서 뭔가 배울 거 있다라는 어떤 로망 같은 게 있어서 그런 쪽 그 지역의 인재들도 잘 유치할 수 있을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뭐 기업이나 정부나 할 거 없이 고급인재 자국 유치에 굉장히 많이 지금 애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구글의 가장 유명했던 인공지능 과학자였던 앤드류 융 교수 같은 사람이 바이두로 갔고 그다음에 또 뭐 구글의 역시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 관련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인물이 샤오미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외의 굵직한 인물들이 중국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자들도 많이 움직인다 그러고 있는데 중국 얘기 좀 혹시 해주시겠습니까? 예, 중국이 정말 엄청나게 아마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듯이 막 고급 인력을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국가가 뭐라고 할까요? 좀 민주화가 덜 돼가지고 약간 그런 면도 있어요. 덜 돼서 고위 이제 정부에서 결정을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이제 시행하는 게 그게 하나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보면은 중국은 그 여러 가지 그 다원화된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계 그게 있고 또 외국에서 오는 사람은 또 다른 위계를 체계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 비슷한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의 처우를 받고 있는데 새로 오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뭐 2배, 3배 받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수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반성할 점인데 우리 특히 대학 같은 데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뭐가 차이가 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급여를 2배를 받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유치했던 분이 왔다가 그 괴로워가지고 이제 떠나는 경우도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문화, 다 차원의 우리 가치관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평가 체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되게 최근에 들었던 인상적인 뉴스 중에 하나가 MIT 미디어 랩에서 데모가 제일 중요하니까 데모 유튜브 비디오 수가 굉장히 많이 되는 그걸 가지고서
논문 낸 거랑 그냥 똑같게 해가지고 통과시키는 이런 것도 막 나오는 걸 보면서 예. 아, 우리나라 같았으면 저거 못했을 텐데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중국 얘기를 했지만 독일 얘기도 있습니다. 독일의 이제 막스 플랑크 연구회 하면 굉장히 유명한 연구 조직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박사과정 학생의 50% 그리고 박사 후 연구원은 75%가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이 전 세계에서 우수한 인재가 여기로 간다는 건데 이 비결이 뭘까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요. 전 네. 세계적으로 어떤 그 국가적으로 국가 의 경쟁에서 가장 첨단에 나서서 있는 분들이 이제 기술 개발하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국에서 우수한 기술 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미국이 뭐 우수한 인력 빨아들이는 거나 중국이 빨아들이는 거, 독일이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거나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이 우수한 인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혜택, 여건들을 많이 마련해 주고 있죠. 외국인 학생들 장학금 주는 거, 또 졸업해가지고 그 현지에서 취업해서 일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여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여러 선진국에서 이렇게 보듯이 우리가 그걸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가장 이민들을 우수한 인력의 이민을 잘 받아들이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 같은 나라는 거기에서 박사학위 받고 현지 취업하면은 영주권 주고 아주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우수한 두뇌들이 아메리칸 드림이다 해가지고 막 몰려가지 않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앞에 우리 박 교수님 잠깐 얘기하셨듯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한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박사학위 정도 받고 열심히 좋은 결과 내면은 그냥 영주권을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구가 줄잖아요. 네네. 애도 많이 안 낳지 않습니까? 그 저출산 그 고민 많이 하는데 결국 우리가 이민을 많이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수한 인력을 받는 게 좋잖아요. 그러려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영주권 주면은 그런 혜택이 있다는 걸 알면은 동남아나 그런 데서 또 더 우수한 인력이 많이 그렇죠. 몰려올 거예요. 최고 인재들이 오겠죠. 네, 오겠죠. 네. 오겠죠. 그러면은 우리 대학도 연구도 활성화되고 그 사람도 여기에 자리 잡고 일하면 또 우리 산업도 발전하는 거고. 그리고 선순환 시스템. 이게 뭐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 새로운 창의적인 게 아닙니다. 미국이 하는 거예요. 독일이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좀 벤치마킹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법무부가 와서 들어야 될 것 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그 한국의 과학기술의 초점이 연구 과제에만 맞춰져 있다. 이것 때문에 과학인재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어떤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과학이 이렇게 특정 과제가 아니라 자율성을 이용을 한 어떤 자율성 보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박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그래서 누구라도 자율성은 갈구하죠. 그렇지만 이 연구자는 특히 더 갈구하는 그런 그 집단 뭐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성에 대해서. 그래서 요새 과제도 그 과제 성과를 평가하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도 다음 과제 줄 때 이 프로포잘 내는 것보다도 그 전에 성과,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을 갖고 있나 그런 걸 가지고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라. 너는 능력이 되니까 이렇게 과제를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덕목이 근면하고 성실한 게 덕목이었습니다. 우리 그 초등학교 책에 토끼와 거북이라는 우화도 나오는데 그 거북이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잠자는 토끼를 추월해 갖고 이기는 거에 막 환호를 올리고 그렇게 근면 성실하게 일하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이 좀 아이디어란 그런 상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북이가 왜 토끼랑 달리기 경주를 하냐? 그거부터 잘못된 거죠. 그렇죠. 뭐 수영 경기를 하든지 뭐 딴 거는 뭐 산에서 굴러 떨어지는 거 누가 빨리 떨어지나 뭐 이런 걸 하든지 자기 잘하는 걸 해야 되는데 굳이 못하는 거에 끼어들어가고 땀을 뻘뻘 흘리는 거는 이제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걸 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해줘야지 자기 경쟁력 있는 것도 하고 좋은 성과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학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일본에 존재하는 상인 정신이 과학계에 좀 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노벨상도 그래서 많이 타고 그랬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전형적인 빨리빨리 문화 그리고 성과 위주의 시스템 이게 이제 바뀌지 않으면 우수인재 유치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제 연구하는 이제 연구소나 대학의 연구비의 한 90%가 정부에서 오는 거거든요. 네네. 나머지 한 10%가 뭐 산업체에서 오는 건데
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정부가 너무 조급증에 걸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자꾸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너무 빨리 나오기를 원하니까 막 이제 독촉을 하지요. 독촉하다 보니까 이거 하다가 또 우리나라는 특별히 또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거 하자고 그러다가 저거 하자 그래요. 장관 바뀔 때마다 연구 방향이 바뀌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 그러면은 결과가 안 나오죠. 연구라는 거 한 10년을 해야지 나오는 건데. 근데 그것이 최근 한 10년, 15년 전부터 이게 이제 악순환에 걸린 것 같아요. 연구 결과가 없으니까 조급하고 빨리 내라 그러고 또 없으니까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 자꾸 닥달을 하니까 또 이거 해다가 저거 해다 안 나오고 그런 이제 정말 저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째로 좀 그 큰 연구비를 주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좀 내버려 두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그립이 세요. 네네. 꽉 쥐고 그냥 막 하려고 그래요. 네. 책장 같은 거나 평가 같은 것도 너무 명확하게 너무 하니까. 네, 너무 하니까. 그런데 너무 하더라도 그게 한 방향으로 가면 좋아요. 근데 우리 뭐 전국을 아시지 않습니까? 5년마다 바뀌는데 그럼 그거 5년마다 이렇게 바꾸니까 이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봐요. 이걸 어떻게 개선할지 잘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중장기적인 방안을 가지고서 최소한 예측 가능하게 돼야. 예, 그러면 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그냥 그립을 그러니까 쥐는 힘을 좀 느슨하게 가져가는 것이 너무 힘을 주고 있어요. 네네. 우리 운동할 때도 너무 힘 주면은 공이 딴 데로 가잖아요. 네네네. 네. 우리나라의 이제 또 하나의 좀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가 그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귀국하는 인재들이 꽤 있는데 이런 인재들이 과거에는 이제 대기업에 취직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교수가 되는 거 이런 정도로 왔었는데 그거 이외에 이렇게 특별히 지금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까 그 사실은 대기업에 가는 자리나 혹은 뭐 교수 자리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숫자가 작은데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귀국하는 고급 인력을 보면 30%가 창업을 하고 있고 이 드론이라든지 이런 거 맡은 DJI 친구도 스탠포드 석사과정 1년 마치고 중퇴해가지고 가가지고 중국으로 다시 복귀해가지고 드론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던데 그게 이런 식으로 뭔가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정책 같은 게 있으면 좀 해외 인재를 뭐 기존에 있었던 자리 말고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예,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연구소나 기업이나 학교나 이런 데뿐이 자리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커패시티가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적인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와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창업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할 수 있게 이제 사회가 여건을 마련해 준다 그러면 자연스레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게 이제 각 지자체마다 만들었는데 저희 경기도에도 그런 게 있는데 보면은 목적이 어떻게 하면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나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창업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뭐 이런 그 법률 컨설팅도 해주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또 기본적인 어떤 시설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이제 노력이 막 시작이 됐고 아직도 굉장히 미약한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거 자체가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아직 적지만 사회 곳곳에서 그런 분위기와 그런 풍토 여건이 있는 데선 또 그런 것들을 오픈해 주면 저희 윤기원도 그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와서 시설도 쓸 수 있게 해주고 또 실제로 우리 내부에서 창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연구를 가지고 직접 창업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컨설팅도 받게 해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조금 확산이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물꼬라든지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광현 교수님의 연구실 거쳐간 학생들 중에 벤처기업 창업한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창업하는 제자들을 많이 길러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정말 비결이 뭘까요? 그 어린 왕자 그 소설을 쓴 그 생텍쥐페리가 한 얘기가 있는데요. 네. 어린이들한테 배를 만들게 하고 싶으면은 배 만드는 걸 가르치는 것보다 바다를 보여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보여주면은 거기서 꿈을 키워가지고 거기 가고 싶은 이제 배를 자기가 만들게 된다. 네. 그것처럼 그 학생들한테는 꿈을 갖게 해주는 게,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창업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창업을 해서 자기 꿈을 펼치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뭐 부를 일으키는 그런 그 멋있는 스토리를 보여주면은 뭐 가슴이 뛰어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네. 그걸 보지 못하면 갇혀서 그동안 하던 것만 뭐 연구하면은 그냥 그 연구소에 간다든지 이제 교수가 된다든지 그것만 바라보게 되죠. 네. 그래서 그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이제 그런 생각하는 학생들한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네. 듭니다. 예. 그래서 창업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당시에 진짜 독립운동 하듯이 안 들키려고 쉬쉬하면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분위기가 뭐 그렇게 썩 이렇게 우리나라 분위기 자체가 그럼요. 예, 예. 그런 걸 그렇게 썩 잘 받아주는 분위기는 아니었죠. 그럼요. 그 벌써 이제 10여 년 전 네. 스토리인데 그때는 대학에서 창업하고 뭐 회사 이제 하면은 우선 첫째로 그 자기 연구 논문을 쓸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교수도 연구 논문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딴짓 한다고 해서 네네. 그거 혼나죠. 그렇기 때문에 몰래 저희도 세미나도 연구 논문 쓰면 세미나 하고 또 이게 창업하는 세미나 따로 하고 그다음 창업하는 세미나는 이제 몰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립운동 하듯이 지금이야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네. 들킴이든지 그러면은 이광현 교수 학생들 연구 안 시키고 다른 거 한다고 야단 맞을까 봐서 좀 네. 혼났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그러세요? 예, 카이스트 네.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제가 그 프로젝트 수업 같은 걸 하면서 이런 컨설팅하고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학생들이 지도교수한테 혼나는 맞아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벌어지더라고요. 예. 너 연구 논문 써야지. 네, 그래서 막 이제 너무 하기 어려워졌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게 참 대학이 쉽지가 않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역시 그런데 지금 이제 K스쿨 이렇게 학교 전체 얘기 나온 거 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지네요, 진짜. 예, 그게 이제 좀 변하는 건데 아직도요. 네. 아직도 예를 들어서 이제 교수에 대한 평가가 네. 논문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수 평가가 논문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수는 논문 쓰는 걸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그러면 또 학생도 거기에 따라가서 좀 바뀔 게 좀 하여튼 인사에서 변하잖아요. 그래서 네. 평가 그쪽이 좀 먼저 바뀌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네네. 네, 1997년에 미국의 물리학자죠. 엘리 골드렛이 쓴 소설 한계를 넘어서라고 하는 소설을 비롯해서 이공계 교수들이 대중서를 내는 시도가 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원장님 역시 2015년에 영화 속의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그 책의 개정판을 내지 않았습니까? 과학기술하고 영화 이런 대중문화를 융합시킨 것이 인상적인데 이런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얼마 전에 그 서울 공대 내에서도 어떤 기자분이 와갖고 취재를 해서 저도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제목은 엉뚱하게 공대 교수 논문 대신 소설 쓴다 이렇게 보면 저기 연구는 안 하고 이상한 짓 한 것 같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뽑았더라고요. 근데 네. 속 내용은 보면 또 칭찬하는 내용이라서 야, 참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러는데 이 대중문화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 속의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책을 쓰게 된 게 강의를 하면서 특히 이제 다른 전공의 교수들한테 세미나를 해서 내 거를 알리면서 보니까 너무 이해가 잘 안 가고 재미도 없어 하고 그런데 영화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매체라서 영화를 하나 보여주고 그거랑 네.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귀를 쫑긋하고 특히 요새 이제 중고등학생들 수업 태도가 엄청나게 나쁜데 가끔 이제 그런 데 가서 강연할 기회가 종종 있는데 그냥 딴 얘기하면 자는데 영화 하나 보여주면 그냥 저 뒤에 있는 학생도 이렇게 고개를 빼고 보여줄 정도 관심을 보여서 그런 이 대중문화하고 뭔가 과학이 연계돼야지 실생활에 흡수되고 특히 이제 흥미를 유발하는 그렇죠. 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책도 쓰고 그랬는데 이런 대중서도 중요하지만 드라마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그럼요.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카이스트 드라마 얘기도 하셨지만 네네. 그래서 이런 사이언스 채널도 그렇고 좀 이 드라마를 통해 갖고 일반 대중한테 스며들 수 있게 하는 그런 문화, 대중과학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 방송국에서 그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통 질문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미래 과학을 책임질 창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과학기술 미래에 대해서 창의 인재를 길러내려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게 될지 그 두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교육을 할 때 상상력을 자극을 하고 뭔가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유도해낼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해볼 수 있는 그 정주영 회장님의 그 얘기 중에 이봐 해봤어? 그런 얘기 해봤냐? 네가 정말 해봤냐? 단순히 읽고 생각하는 것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과학교육을 할 때 학교에서 배운 이론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 연결고리를 조금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거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아까 우리 이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모티베이션을 준 공부해라 공부해라 보다도 배를 만드는 것보다도 바다를 보여주라고 그러셨는데 모티베이션을 주는 게 중요하니까 이 학생들한테 뭐를 그렇게 해라 보다는 뭐 실생활에 이렇게 적용했는데 핸드폰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그럼 궁금해갖고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그런 교육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교육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광영 원장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도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고 좀 비슷한데요. 저는 그 창의 인재들이 좀 그 잠재된 걸 그냥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좀 그 상상력을 펼 수 있도록 상상력 펼 수 있도록 하는 게 미래입니다. 이 어린 학생들이 커가지고 이제 이 사회 중진이 돼가지고 활동할 나이를 생각하면 대개 20년, 30년 후거든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20년 후, 30년 후에는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그 상상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하고 그거 바라보지 않고서 지금 하는 거하고는 상상력이나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세상을 좀 상상하고 내다보고 그런 그 교육, 아마 예를 들어서 뭐 20년 후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 그렇죠. 예. 그거 얘기하면 아주 뭐 이야기꽃이 그칠 수 없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상상을 필 수 있게 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창의인재를 위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종류의 교육이 또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창의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박태영 원장님, 이광영 원장님 감사합니다. 신년특별대담 과학기술 50년 미래 100년. 다음 시간엔 노벨상의 진정한 의미와 기초과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